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반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비하인드 히스토리 코너를 진행하게 되는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광학진입니다. 이 코너는요, 그 근현대 역사 100년 동안 켜켜이 쌓인 역사 적폐 현장을 찾아서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모셔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코너입니다. 예, 오늘 제 옆에는 아주 중요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 박진우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올해가 70주년인데 네. 그동안 60주년도 관여하셨을 거고 50주년 아주 오랫동안 제주 4.3 문제 관여하셨을 텐데 70주년은 어땠나요? 개인적으로 소회가? 진짜 남달랐습니다. 네. 2003년 10월 31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가서 4.3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 58주년인데요.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주 가서 위령제에 참석을 하고 다시 한번 유가족들과 영령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2년 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 입장에서 또는 유가족 입장에서 또는 개인적 입장에서 이번 4.3 70주년은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4.3은 다시 역사의 관 속에 갇혀 있었거든요. 아, 그랬었군요. 지난 9년 동안. 네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이거를 완전히 개봉을 했고 관 뚜껑을 열어서 봄이옴을 선언을 해주셔서 굉장히 큰 기념식이 됐습니다. 네. 그 제주 4.3 행사가 제주도에서는 당연히 열렸을 것이고 올해는 그 제주 이외의 지역 그래서 많이 열렸죠? 네. 다른 지역에서의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네, 이번에 제주를 제외한 21개 지역에서 4월 3일부터 7일까지 시민 분향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아, 분향소를? 네, 분향소도 운영을 하고 저녁마다 문화제, 작은 문화제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 문화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 4.3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의 역사적인 아픔들도 같이 꺼내서 그 지역에? 네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부터 7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는 4대 종단이 와가지고 매일매일 추념 의례를 지냈고 그중에 개신교는 70년 전에 제주에서 개신교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서북청년단 와서 깊은 사과의 뜻도 반성을 또 담아서 그런 기도회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창원 지역에서 분향소가 다 부서지는 훼손됐다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창원 지역에서.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범인은 밝혀냈나요? 네, 범인은 40대 후반의 관계자였는데요. 어쨌든 그 배우는 혹시 밝히시지 않았나요? 네, 배우는 경찰이 밝힐 것 같고요. 올해 그 70주년 범국민위원회 그 주요한 목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추념식만 하자 이런 건 아니었을 거고 주요한 목표가 어떤 것으로 좀 삼고 활동하셨나요? 네, 크게 세 가지를 목표를 잡았습니다. 3대 목표. 4.3에 대한 게 정명, 명칭을 정확히 밝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과거사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반복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4.3의 전국화, 세계화 이런 부분을 좀 잡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이 세 가지 목표를 잡고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5.18을 5.18 뒤에 뭐라고 붙이느냐. 5.18 민주항쟁으로 하는 분들이 있었다가 지금 이제 5.18 민주화운동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제주 4.3원 뒤에다가 뭘 붙여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4.3은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폭동, 반란,
정도가 있었고요. 조금 순화된 용어가 사건. 네, 조금 순화됐다면 사건. 그런 게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고. 근데 지난해 올해 넘기면서 이 부분을 정확한 명칭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한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학계에서는 이미 다 밝혀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3월에 이 4.3 평화공원에 누워있는 백비에 이름을 새기고 각을 새겨서 세우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명칭에는 제주 4.3 민중항쟁. 민중항쟁. 주체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 성격까지도 규정을 내리면서 공식적으로 4.3 민중항쟁으로서 정의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제주 4.3 민중항쟁으로 이 역사적 행위를 좀 불러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강연을 많이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그러죠? 어떻던가요? 강의를 하다 보면 4.3 이야기 들어보신 분 하면 거의 안 듣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전체 국민이 67%가 4.3이 뭔지 잘 모른다. 67%. 네. 그러면 33% 안다는 얘기인데. 33%는 4.3 들어봤습니다. 뭐 사람들이 죽지 않았나요? 뭐 남로당이 뭐 무장한 거 아닌가요? 반란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33%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대학 때 다닐 때 이 4월 달 되면 이제 그 각 대학마다 제주 향후회가 쫙 모이더라고요. 모여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는데 되게 좀 지금 보면 되게 좀 초라하고 좀 쓸쓸하게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4.19 이런 항쟁들은 이제 아주 크게 집회를 하는데 4.3 때는 조금 분위기가 좀 작고 해가지고 생각이 있는데 이게 전국화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70주년이 그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믿는데 또 하나는 여기에 그 미국의 책임을 묻는 또 활동도 지금도 벌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3대 목표 이외에.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당시 4.3의 발발 시점이 미군정 시기이고요. 미군정 때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게 발생한 게 1947년 기미 독립투쟁 28주년 기념일인 3월 1일 날 발생한 거거든요. 관덕정. 관덕정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는 미군정이 직접적으로 군사와 치안을 담당했던 주체이고 그래서 명령권자인 거죠. 그때부터 출발해서 54년 9월 즉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의 초창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봤던 시점이 미군정이 직접 진두지휘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책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받고 있고요.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 전달도 했고요. 지난해 10월 17일이었는데요. 그때가 초토화 작전 선언일이라서 그리고 이번에 4월 7일 날 미 대사관에 다시 공개 서한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현재 미국에게 책임 있는 촉구를 현재 계속 주장하고 아직 있고. 답변은 없죠? 비공식적으로는 면담을 하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주한 미국 대사가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그게 또 핑계가 될 것 같아요. 답변을 안 하는. 그래서 이게 답을 안 하게 될 경우는 저희가 올 6월부터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가십니까? 갈 준비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지훈 차장님은 그 미국 들어갈 수 있나요? 온전하게? 유명한 분들 중에 못 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학창 시절의 어떤 전과 때문에 정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임종석 비서실장도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못 간다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비서실장을 갈 수 있는지. 하여튼 가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쨌건 되게 그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때여서 또 이 문제가 또 어떻게 풀릴지 오히려 정말 잘 풀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도 한번 기대를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 군정 책임론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청취자들 위해서 우리 잊지 말아야 할 미 군정 책임자들 이름들을 한번 명명을 좀 알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당시에 제주 사정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미군정 군정 장관 하지, 딘, 맨스펠드 대령, 브라운 대령 이 사람들이 주요 핵심 관계자로 명기돼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들을 특히 딘 군정장관이 역할을 좀 많이 했죠. 그렇죠. 브라운 대령하고 두 사람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 큰 역할이라는 게 제주의 미소 냉전 체제 그 체계 속에서 한반도 내에서 섬이 군사적 요새할 수 있는 섬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라는 섬을 지명을 했고 그 제주라는 섬의 무장화를 위해서 제주도민들을 다 죽여라.
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딘 장관이고요. 네. 브라운 대령은 그걸 직접으로 집행한 사람입니다. 네, 현장 책임자고. 네, 그래서 48년 6월 달에 당시에 제주 와서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4.3의 원인을 이게 밝혀냈느냐 했더니 브라운 대령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원인에는 관심이 없다. 나의 목적은 진압이다. 네. 라고 해서 기자들을 경악시켰던 네. 그런 발언까지 한 사람이고 그로부터 48년 10월 17일 되게 되면 일명 초토화 작전을 네. 직접 지휘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초토화 작전 시절에 일명 토벌 시절에 그 해안으로부터 몇 킬로 이렇게 네. 되는 지역은 다 소개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얼핏 그냥 생각나는 것이 지금 그 유명 가수인 그 이효리 씨가 사는 네. 소길리? 네, 소길리. 거기는 네. 그러면은 소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소개 지역입니다. 거기도 소개 지역입니까? 거기, 네. 야, 그러면 정말 거의 바닷가에서 살아야 되는 거네요. 네. 예. 당시에 해안선으로부터 5km 네. 이상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전부 소개를 했고요. 네. 소개하지 않은, 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반란문자로 생각하고 네. 네.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배로 간주해서 즉결 총살한다. 네. 라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어쨌거나 미 군정의 책임을 우리가 조금 얘기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여전히 이승만 네. 대통령의 또 책임을 또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48년 8월 14일까지는 미군정 치하니까 네. 미국의 책임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네네.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재건이 되고 네. 했기 때문에 새로 취임된 대통령이 그 원인을 밝혀내고 네. 그래서 치유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요. 48년 11월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49년 1월 20일에는 국무회의장에서 제주 사람들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는 국무회의 지시까지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제가 그 이승만 역사적 배청산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되짚어 볼 때마다 저 그 정점과 핵심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등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정말 이 전엔 제 개인적으로 이 박정희에 대한 분노가 그 특급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위치가. 네.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승만 하면 특히나 더. 예. 이런 그 처참한 학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처참한 학살이라고 얘기만 하지 어떻게 처참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대표적인 걸 뭐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자식인데 제 아버지를 죽인 그 경찰이 내 누이를 겁탈해서 아이를 낳고 그 누이가 아이를 낳고 그 놈이 내 어머니와 내 누이랑 내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에 그 살인자가 강도와 한 집에 사는 거네요. 네, 그런 거죠. 그럴 정도가 있고요. 당시에 경찰들이 증언들이 있습니다. 보면 하루에 한 명 이상 죽이지 않으면 밥맛이 나지 않는다. 그 누굽니까? 정도로 서북청년단 관계자들인데요. 그 유명한 또 서북청년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남편이 입산했던 이유만으로 여자들을 잡아들이는데요. 하루는 임신한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잡아왔는데 그날따라 서북청년단 한 사람이 그 총을 난로에서 그 뜨거운 불에 달구고 있던 총구를 달구고 난 후에 그 임신한 여자는 옷을 다 벗기고 그 달궈진 총구를 여자의 그 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뭐 너무너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가혹한 행위들. 고문 이상의 변태적 행위를 하는 거네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다리 잡고 돌에 치고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총으로 쏘아서 죽이는 건 너무 행복한 거고요. 그 죽창으로 일렬로 세워서 죽창을 찔러가지고 몇 명까지 찔러 죽나?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폭포 밑으로 차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산적계에 꿰 있는 그 육신들이 꼬치처럼 폭포 밑에 떨어져가지고 생존할 수가 없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 폭포가 그 제주도 가면은 많이 가는 그 유명한 폭포 아닙니까? 뭐 정방폭포, 청주영폭포 이런 곳들이 전부 다 학살터였고요. 네네. 특히 뭐 80년대 제주 신혼여행 갔을 때 주로 많이 가셨던 곳들이 함덕해수욕장, 네. 포유선해수욕장 이런 곳들이 당시 전부 다 학살터였거든요. 학살터. 굉장히 가혹하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당시에 증언하신 분들이 보면 서북 청년단이라 그러면 징그럽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럼 서북청년단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베이스니까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는 기독교가 좀 조금 비판을 좀 받나요? 어떤가요? 네, 기독교 굉장히 약세 지역이죠.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교회가 좀 적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영락교회. 요즘 뭐 영락교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희도 해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영락교회 얘기 많이 하니까 저희도 뭐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처참한 활동도 이루어졌는데 그 보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곳 작은 지역에서 뭐 5.18 항쟁도 마찬가지고 작은 지역 또는 서대문 형무소 이렇게 어떤 지역에 가면 그런 학살이라든지 이런 거 이해가 되는데 그 제주 4.3 민중항쟁은 뭐 제주도 전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맞습니다. 오히려 그 학살의 그 현상 처참한 현실들이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제주 4.3 기념관인가요? 네, 평화공원. 평화공원 가도 거기 많이 순화되어 있는 전시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그것을 정말 현시감 있게 교육을 해야 될지는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평화공원에 있는 그런 전시 영역 부분들이 조금 순화될 수밖에 없는 거는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성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순화된 부분이고요. 이번에 70주년 하면서 저희가 그 제주 4.3 지도를 만들어서 공항에 부두에 배치를 했는데요. 제주를 전체 지역으로 4.3을 볼 수 있는 유적지라든가 희생지들을 다 설계해서 이렇게 그 조그만 소책자도 만들어서 각각에 가면 방문해서 이해할 수 있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박시윤 처장님하고 저랑 같이 갔지만 3년 전에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제주 4.3 그 학사지 몇 군데 체험했지 않습니까? 민중문제연구소는 뭐 매년 각 지역별로도 저희랑 와서. 그때 이제 그 굴 동광리. 큰 넓게. 큰 넓게라는 굴을 들어갔더니만 거기 뭐 박쥐도 있더라고 정말. 그런 데서 이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살았고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생존한 건 좀 다행인 것이고. 근데 그 굴에서 숨어 계시다가 그게 꼭 동광인지 모르겠으나 그 임신부, 그 임신부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돌아가신 그게 동광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렇게 여러 공간들이 많이 다른 있는데 동굴입니까? 큰 넓게 동광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적발이 돼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끌려 나왔고요. 그분들은 다시 끌려서 정방폭포로 가서 폭포로 가서 돌아가셨군요. 죽창으로 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제주도가 좀 화산 지역이니까 뭐 주상절리 이러면서 아름다운 이제 자연 풍광, 뭐 세계 뭐 문화유산인가요? 무슨 뭐 지질유산인가 뭐 이러면서 한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당시에서는 되게 아주 처참한 학살의 현장으로 좀 저희가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주 4.3 민중항쟁이 그러면 언제부터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표면화되었을까요? 제주 4.3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7년 3월 1일 날 이렇게 발생해서 쭉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에 그 계속 묻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4.19 4.19 혁명이 터지고 나서 다시 한반도에 민주화의 바람이 잠시 불 때 꺼냈죠. 꺼냈는데 바로 5.16 군사 반란이 일으키면서 다시 그 부분들이 덮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즈음에 일본 오사카에서 4.3을 생각하는 일본인들과 제1제주인들이 모여가지고 추념 행사를 진행이 됐고 국내에서는 87년부터 시작해서 89년에는 본격적으로 꺼내서 4.3의 토론, 진실 규명을 위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91년 되면 지방자치의회가 부활되면서 93년도에 4.3 특별위원회가 도의회로 도의회 차원에서 구성이 돼가지고 조사를 시작되고요. 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정부로서 진행된 건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죠. 4.3 사건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본격적으로 그간에 조사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 조회를 시작이 됐고 2003년 10월 15일 날 당시에 12,000명의
피해가 되었다라고 정부가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정부 보고서로 채택하게 됩니다. 네네네. 네, 이로써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그 달 10월 15일에 이렇게 보고서 채택됐고 10월 31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가서 사과하게 되는데 네. 그 핵심에는 군인과 경찰 그리고 유인받지 않는 공권력인 서북청년단에 의해서 80% 이상이 도민이 죽었다. 네. 그리고 무장대 남로당 제주도당이라든가 이런 무장대들에 의해서 13%가 죽었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보면 미군의 역할들이 그 당시에 비밀 문서들이 해제된 네. 기록들을 전부 명시해서 책임이 직접적 가해 주체가 미국이라는 부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계속 그 조사는 진행 중인가요? 네, 피해자들 조사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사 주체는 어디인가요? 국가가 하고 있나요? 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되고 제주도에 이게 위탁해서 위탁해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때는 왜 그런 사업들이 좀 더뎌지지 않았을까요? 더뎌진 정도가 아니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지 말란 얘기네요. 네, 당시에 여러분들 제주 가실 때 늘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이 제주 공항인데요. 네. 공항 활주로 밑에 많은 유해들이 있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정뜨르. 네, 알뜨르 이제 정뜨르 비행장. 네, 정뜨르죠. 예. 그걸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유해 발굴해서 유연자 검사를 해가지고 후손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 1차 사업하는 와중에 정권이 교체가 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섰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당시에 발굴된 유해들이 지금 냉동실에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발굴하다 덮은 거죠 다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예산이 반영돼서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있고요. 우리가 그 저가항공 많이 생겨가지고 제주도를 자주 가는데 바로 그 제주공항 활주로 밑이 바로 그 많은 희생자들이 묻혀 있는 곳이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좀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오사카 말씀하셨는데 그 일본 분들이 그 일제 때부터 일본으로 많이 가셔서 생활이 그렇죠.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주 4.3 추념식을 일본에서 오히려 공식적으로 먼저 했던 안타까운 그런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우리 땅에서 하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4.3 당시에 제주 사람들이 생명을 목숨을 걸고 밀항을 했는데요. 당시에 적게는 6,000명, 많게는 10,000명 정도가 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들이 오사카에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1918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과 제주에 주 3회 직항 노선이 있었습니다. 배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많은 제주인들이 글로 가서 정착하기 좀 수월해서 그쪽으로 이동했던 특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박지민 처장님의 개인사에서 4.3은 어떤 건가요? 가까운 뭐 친척이나 뭐 이런 가까운 분들 중에 4.3 희생자나 한번 그 소개시켜 주시면. 네, 저희 외가댁 할아버지 형제분들도 아까 말씀했던 동강 큰 넓게. 저희 외가댁이거든요. 아, 동강리가요? 그래서 많은 희생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성가 쪽으로도 저희 뭐 둘째 숙모님 9분이나 당시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 사람들 사촌 이내에 피해자가 없는 집안이 없을 정도로 제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촌 이내에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그런 처참한 현실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일단은 아까 말씀하실 때 정부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현직 대통령께서 제주를 방문해서 공식 사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박진우 처장님의 역할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도 좀 있으시잖아요. 어떤 인연 있으세요? 인연 떠나가지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 중에 후보 과정에서 제주 갔을 때의 4.3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한 첫 번째 대통령 후보가 노무현 후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사모 바람 불 때. 노사모 바람 불 때. 그래서 제주에 있는 알뜨르 비행장 백주일선 묘역에 가서 그 유족분들과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이렇게 서달로 그러면 유해 발굴지에서 갔는데요. 그러면서 제주 4.3에 대해서 꼭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백조일선묘 갈 때 비석 앞에 지날 때 그 옆에 박진우 처장님 사진이 있던데요.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사진 바로 옆에 거의 안내를 하신 것 같던데.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옛날 기억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2000 몇 년입니까? 2002년입니까? 2002년. 그 노사모 분들이 이제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노무현 후보 막 이렇게 당선시키려 하실 때 최초의 경선이 제주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몇 위에 했습니까?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3등 했습니다. 네. 준동도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박지원 차장님이. 아니요, 당시에 꼴등할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까? 네. 네. 의외로 좀 선전했다. 네, 이인재가 2등으로 밀려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바람이었다고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 그러면은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제주 4.3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우리 암흑기를 거쳐서 다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한번 12년 만에 다시 한번 그 제주 4.3의 진실을 이어나가는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100대 국정과제의 세 번째 과제로 그렇습니까?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마운데요. 문제는 이번 행사 4.3 7주년 치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안 움직였나요?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행정안전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행정안전부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부분을 명시했던 건 대통령의 철학이 그만큼 명확하니 관료들 보고 좀 움직여달라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메시지로 바라보고 있고요. 작년 말에 저희가 4.3 특별법 개정안을 이게 법안 만들어서 여야 의원 60명을 위해서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이 발의 과정에서도 정부 발의를 이왕이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는데 장관부터 행정안전부 관료들이 아예 거부하는 분위기고요. 김부겸 장관 아닙니까? 김부겸 장관이 좀 의외네요. 저희도 굉장히 큰 의외였습니다. 여기서 좀 약간 김부겸 장관의 분발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이제 이 4.3 문제 해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과정에서 보면 70주년 주념식까지 과정을 보면 행정안전부가 대단히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께서는 명확하게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셨고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에 세 번째로 올릴 정도로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지만 그걸 행정안전부가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철학을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하고요.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행정안전부 직원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부겸 장관 의외네요. 저희도 의외고요. 법안이 발의가 너무 됐습니다. 불이 많이 나서 그런가요? 전국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아서 정신이 없으셨나? 현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가 한번 살짝 이해해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기다리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실망스러운 것은 이제 관료들의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실망스러웠지만 또 하나 좀 아주 이번 70주년 맞아서 아주 우리 제주도민에게 또 못을 박은 분이 한 분 계시다면서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4.3 7주년 관련해가지고 제주 4.3은 대한민국 역사입니다라는 릴레이 캠페인을 쭉 했죠. 그래서 조정래 선생님도 하시고 문소리 선생님도 하시고 유흥종 전 청장님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여야 대표님들도 다 하시겠다고 해서 해주셨는데 문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내왔어요. 저희한테 자기도 끼워주라. 그 영상. 영상을 만들어서. 자기는 왜 안 해주냐. 그러면서 보내왔는데 그 영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현대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다. 지난 세월 동안 큰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온 제주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는 사회를 위해 제주 4.3의 아픔을 잊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 70주년이 치유와 화합이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아니 전혀 손색이 없는 영상인데요. 그런데 이번 70주년 4월 3일 날 제주에 가셔서 또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 영상과 전혀 다른 소리를. 전혀 다른 좌익 폭동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이게 일구이연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부터도 국민들은 언론에 나오는 멘트 그 폭동이라는 그런 것만 제가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그 영상에서는 오히려 좀 전혀 다른.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3월 말에 2월 28일에 받았거든요. 2월 28일. 원래 2월 28일 받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이게 당대표가 이렇게 변화될
정도니 이게 희망이 더 크다. 이게 진짜 4.3이 완전한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7주년 추념식 날 제주 가가지고 또 그런 망발을 해가지고요. 완전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걸 어떻게 그것을 이제 되는지. 그 2월달에 보내준 그 영상과 그 상처에 소금 뿌린 그 영상, 상반된 영상 그것을 저희가 편집을 해가지고 좀 알려야 되겠습니다. 홍준표 1구위원을. 심지어는 뭐 이번에 야당 대표들도 전부 다 이 아픈 부분을 함께 한다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1구위원 이 발언을 가지고 저희는 너무 충격스러워서. 홍준표 대표님이 제주도 도지사 선거를 포기했는 모양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까지 나오는 분위기여서 그래서 화가 나셨나? 저희가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주 4.3 우리가 70주년이 되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뭐 70주년 올해가 70주년이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올해가 또 반민특위가 또 만들어진 70주년이기도 하고. 또 내년이 되면 또 우리 그 김구 선생이 또 서거하신 지 또 이제 70년이고 그래서 요 4.3을 또 이제 우리 여순항쟁도 또 이제 가까이 이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준비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4.3을 중심으로 전후로 해서 정말 우리 아픈 역사들이 많이 맺혀 있는데 다행히 이제 뭐 이 남북회담, 북미회담, 동북아 화해 기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주 4.3 민중항쟁이 이렇게 드러남으로써 정말 얼마나 이 동북아 평화가 필요한지를 거꾸로 알려주는 그 좋은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또 혹시 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다. 또는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걸 동참을 뭐 활동비도 부족하다고 조금 크게 3가지 정도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 추진위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3만 원 정도 이상의 모금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시민 추진으로 되는 거죠. 3만 원을 입금하면은.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마지막에 올해 말에 신문을 한 번 더 발행할 텐데 그 발행할 때 그 마음을 모아주신 정성을 모아주신 분들 이름들을 신문에다 넣으시는군요. 역사 기록에 남기시는군요. 남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4.3이 책임이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 대한 책임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도 받고 있고 오프라인도 받고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 서명을 해주시고 광화문 광장에서 저희들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계속 계십니까? 토요일 때는 계속 집회들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서 지금 얼마나 서명하셨나요? 아직 직기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결합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3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고통스러운 야만스러운 역사가 발생하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평화 인권을 중심으로 한 4.3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 강의이고요. 저희가 불러주시면 전국 어디라도 찾아가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4.3의 역사, 고통스러운 역사를 재발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또 광주 가서 강연하신다고 지금 빨리 가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 끝나고 뒤풀이도 못하고 가셔야 됩니다. 광주에 보내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비하인드 히스토리 코너입니다. 많이 좀 홍보해 주세요. 제주도 분들에게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이렇게 뒷이야기들, 그다음에 이 역사 적폐 활동하는 활동가들 이야기를 많이 이 코너에서는 담으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